키보드도 깊게 파고들면 엄청 심오해가지고 나중에는 직접 키보드를 만드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파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보드에 수백만 원을 쓰면서 알아낸 키보드 선택에 관한 노하우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키보드 작동 방식에 대한 분류, 레이아웃에 대한 분류, 그리고 연결 방식에 대한 분류, 그리고 기타 알아두면 좋은 키보드 상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키보드 작동 방식에 따른 분류예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키보드는 멤브레인 키보드라고 하는데요. 컴퓨터를 살 때 받는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다나와라든지 쇼핑몰에 나오는 만원대 키보드는 거의 뭐 대부분 멤브레인 키보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멤브레인 키보드의 구동 방식은 우리가 키캡을 누르면 키캡 밑에 있는 고무로 된 러버돔이 눌리면서 밑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는 방식이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키캡으로 고무를 누르는 방식이어서 타건감은 되게 심심해요. 멤브레인 제품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 있고 러버돔하고 하우징, 키캡에 따라서 키감도 엄청나게 다양해요. 멤브레인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하고 적은 소음이에요. 두 번째는 기계식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는 구동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클릭형, 넌클릭형, 리니어형. 이 복수 아니네. 어쨌든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키캡을 빼보면은 이런 식으로 축에 색이 있어요. 이 축 색에 따라서 어떤 축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청축이고요. 대표적인 축은 네 가지가 있는데 클릭 축의 청축, 그리고 넌클릭 축의 갈축, 그리고 리니어 축의 흑축, 적축이 있어요. 이 네 개 색상의 축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계식 키보드 축이고요. 뭐 백축, 녹축, 뭐 다양한 색깔의 총 천연색으로 스위치들이 다양한데 이 네 개가 가장 기본이니까 네 개만 설명을 할게요. 처음으로는 청축입니다. 바로 이 보시는 키보드인데요. 이 청축은 기계식 입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키보드예요. 일반 멤브레인 키보드를 쓰다가 이 청축 키보드로 넘어왔을 때 정말 달라지거든요. 이게 기계식 키보드구나. 그래서 타건을 살짝 해보면은 굉장히 경쾌한 소리가 나고 딱 눌렀을 때 구분감이 딱 느껴져요. 청축의 장점은 제가 말한 대로 경쾌한 타건감, 누르는 느낌이 아주 확실해서 키 입력 실수가 적어요. 단점은 소음이 엄청나요. 집에서 쓰다가 엄마나 마누라한테 등짝 스매싱 맞고 중고나라에 나오는 제품 중에 하나죠. 밤에 몰래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피하시고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피하셔야 될 제품 중에 하나예요. 청축 제품 같은 경우에는 PC방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제품이고요. 구동 방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플라스틱 구조물 때문에 딸깍딸깍딸깍 되는 소리를 주기 때문에 클릭형 키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적축과 흑축의 리니어형 제품인데요. 기계식 키보드를 입문할 때 가장 실망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적축하고 흑축, 리니어 축이에요. 왜냐면 구동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걸리는 게 없이 그냥 쑥 내려가기 때문에 구분감이 없어요. 내가 이 키를 눌렀나 안 눌렀나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 가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에 멤브레인 키보드를 쓰다가 넘어오시면은 기계식 키보드라고 해서 되게 좋은 줄 알고 왔는데 별 차이도 없네 라고 느낄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는 소음이 적어요. 그리고 이 흑축하고 적축 제품에 완벽하게 적응을 하면은 구름타법이라 그래서 누른 듯 안 누른 듯 키보드를 살살 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키를 끝까지 누르지 않아도 키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키보드를 아주 구름처럼 살살 눌러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익숙해지면은 손에 가장 무리가 덜 가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만큼 적응하기 힘든 키보드 중에도 하나예요. 흑축하고 적축의 차이는 스프링 압력 차이. 흑축이 눌렀을 때 스프링 압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손가락이 아픈 단점이 있어요. 대신 키보드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반복해서 눌러야 되는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게임할 때 타타타타 막 이렇게 눌러야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흑축이 입력 속도가 가장 빠르게. 다음은 갈축인데 넌클릭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레이저 키보드가 갈축 제품인데 실제로는 오렌지축 제품인데 레이저 오렌지축 제품은 갈축을 약간 변형한 제품이거든요. 실제로 갈축하고 거의 사용감이 유사하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갈축은 적축하고 청축의 사이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음은 적축보다는 조금 더 나고 청축보다는 좀 덜 나고, 그리고 타건감은
적축보다는 확실히 구분감이 있는데 청축보다는 아니에요. 구조는 청축하고 비슷한데 청축에서 이 클릭하는 부분이 제거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적당한 구분감과 적당한 소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타건 해보면은 크게 소음이 많이 안 나죠. 그래서 기계식을 입문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청축이나 갈축인데, 청축이 어떻게 보면 기계식 입문했을 때 가장 만족감이 좋은 제품이에요. 하지만 큰 소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갈축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를 구매를 하실 때 그 축의 제조사를 굉장히 많이 따지세요. 보통 체리축, 카이축, 그리고 오테뮤축, 요 세 개가 국내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체리, 카이, 오테뮤 순으로 구려진다는 게 평이거든요. 카이축이나 오테뮤축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 제품이고요. 역시 카피닌자 중국답게 체리축의 카피품입니다. 초기 카일이나 오테뮤축 같은 경우에 입력 문제 같은 게 되게 많았는데 세대가 많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됐어요. 축 자체의 퀄리티가 사실은 저는 크게 키감이라든지 퀄리티에 관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사실 뭐 2, 3년 전에만 물어봤어도 당연히 체리축이 짱이었는데, 요새는 오테뮤나 카이축도 꽤 쓸만해졌다. 사실 카일이나 오테뮤 축을 쓰는 키보드들이 평가가 안 좋은 이유가 이 축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키보드의 문제가 커요. 왜냐면 카일이나 오테뮤 축을 사용을 하면은 그 키보드는 저가 키보드의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키보드의 키감을 결정하는 게 단순히 축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우징, 키캡, 축, 흡음재, 보강판, 뭐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합쳐져서 이제 키보드의 타건감이라든지 품질을 나타내는 건데, 카일이나 오테뮤 축을 쓰면은 대부분 그런 부자재들도 허접한 걸 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덩달아 카일이랑 오테뮤 축이 욕을 먹는데, 실제로 카일이나 오테뮤 축의 성능이 그렇게 구리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양한 키보드를 써보니까. 네, 키감에 대해서 다양한 부자재들에 대해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은, 키보드의 하우징이 금속이냐 플라스틱이냐에 따라서 타건감이 많이 달라져요. 금속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울림이 좀 적어지고 단단한 사용감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키보드 보강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나는데, 키보드 보강판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의 키감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흡음재가 들어가면은 키감이 부드러워지고 통울림이 되게 적어지고요. 통울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키보드를 치면은 이 통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나는 소리거든요. 그걸 이제 흡음재, 뭐 스티로폼 같은 재질인데 그런 걸로 이제 키보드 안쪽을 채워놓으면은 키보드를 쳤을 때 그 통이 울리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키감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또 키캡, ABS 키캡이랑 PBT 키캡이 있는데, ABS 키캡을 쓰면 좀 더 가벼운 타건감이 느껴지고 PBT 키캡을 쓰면 조금 더 무거운 타건감이 느껴져요. 키캡 두께가 PBT가 좀 더 두껍거든요. 비중도 훨씬 높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도 키감을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레이저사에 지금 시프트 버튼을 뺀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철사로 뭐가 들어가 있는데, 요걸 바로 스테빌라이저라고 합니다. 이 스테빌라이저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 스페이스바에도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좌측이랑 우측을 눌렀을 때도 버튼이 눌리게끔, 시프트 버튼의 좌측 우측을 눌렀을 때도 가운데 버튼이 눌리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이 스테빌라이저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체리식하고 마제식이 있어요. 방금 보신 이 제로된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마제식으로 되어 있는 친구고요. 체리식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플러스 버튼처럼 된 스위치 비슷한 게 양쪽에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제식 같은 경우에는 키를 약간 눌렀을 때 철컹철컹 하는 쇠의 느낌이 좀 나고요. 그리고 체리식 같은 경우에는 눌렀을 때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주게 돼요. 그래서 키보드의 키감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내가 오테뮤축, 카이축 뭐다 해갖고 축을 따져서 사는 것보다 실제로 키보드를 만져보고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 레이저사의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카일축이 들어갔어요. 카일에서 만든 변형 갈축이 들어갔는데, 이 제품이 키보드 타건감 평가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카일축이라 그래서 사실 체리축보다 못하지 않고, 오테뮤축이라 그래서 카일이나 체리보다 못하지 않아요. 전반적인 키보드 완성도가 되게 중요한 거지, 축에 따라서 어떤 키보드가 더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되게 좀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카일축 키보드 많이 써보고 오테뮤축 키보드도 많이 써보니까
그냥 저가형 제품이라서 안 좋은 거지, 부자재들 굉장히 좋게 쓰면은 훨씬 더 좋은 키감이 나온다는 거. 그 전통적인 기계식 키보드의 유명 브랜드는 체리, 덱, 레오폴드, 필코, 덕키, 커세어 요 정도거든요. 그 추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청축의 경우 덱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갈축의 경우 필코의 마제스터치, 그리고 적축의 경우에는 커세어 제품들, 그리고 흑축의 경우에는 레오폴드 제품 되게 추천을 드려요. 특히 갈축하고 적축의 경우에는 거의 대명사거든요. 갈축의 필코 마제스터치, 적축의 커세어, 요거 두 개는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 공식처럼 통하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시면 후회는 없을 거예요. 요새 뜨는 LED가 화려한 키보드 제품을 구매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커세어나 레이저, 그리고 로지텍 요 제품들 좀 구매하시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그 LED를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세 개의 회사 제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중소기업들 제품의 그 소프트웨어가 너무 안 좋아요. 물론 이제 뭐 저가 제품을 사고 나는 LED 커스터마이징에 신경 안 쓰겠다 하면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는 제품군을 구매하시고 싶으시다면은 LED가 들어가는 제품은 그 세 가지 브랜드 중에서 사는 게 좋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접점 키보드예요. 무접점 키보드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로 되게 끝판왕처럼 여겨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가장 유명한 제품은 백종원 씨가 사용하고 있는 리얼포스 제품군이에요. 구동은 키캡을 누르면 러버돔과 스프링이 눌리면서 이 축전량의 변화를 하면서 그거를 인식을 해갖고 입력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러버돔에 스프링까지 있는 제품이라서 실제 누르는 키압이 굉장히 센 제품 중에 하나예요. 실제 표기된 키압은 보통 스프링에 관한 키압이라서 실제로 눌렀을 때는 표시된 키압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기계식 키보드를 생각을 하고 무접점 키보드를 사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세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무접점을 사고. 이 러버돔하고 스프링 때문에 굉장히 쫄깃쫄깃한 타건감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리얼포스는 팔아버리고 지금 한성의 무접점 키보드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성 무접점 키보드고요. 타건을 해보면은 굉장히 쫄깃쫄깃한 느낌과 적은 소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단발력이 좀 세가지고 장시간 타건이 되게 피곤했는데, 구름 탑업으로 치면은 되게 좀 나은데 저는 구름 탑업이 되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저는 갈축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무접점의 경우에는 꼭 타건을 해보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적축, 흑축보다 더 매불매가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접점 키보드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한성 제품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다른 제품으로 좀 키캡을 변환할 수 있게 됐는데, 리얼포스 같은 경우에 키캡이 일반 키캡하고 호환이 안 돼요. 키캡 놀이를 할 수 없다는 점, 그게 좀 아쉬운 제품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펜타그래프 방식이 주로 노트북에서 쓰는 방식인데, 기본 구동 방식은 멤브레인하고 가장 유사한데요. 키캡이 굉장히 낮고 여기 X자 지지대가 여기 있는 게 특징이고요. 타이핑 하는데 손 움직임이 되게 적고 손끝에 힘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서 익숙해지면은 장시간 타이핑하기에 가장 좋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장점은 굉장히 얇게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성하고 공간 활용에서 굉장히 좋고, 소음이 굉장히 적고 가위축이기 때문에 일반 멤브레인 키보드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건감이 느껴져요. 단점은 내구성이, 이 가위축의 내구성이 정말 취약하거든요. 그 펜타그래프 제품 특성상 스텝스 컬처가 지원이 안 돼요. 이 스텝스 컬처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 키보드 옆면에 보면은 여기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방식의 스텝스 컬처라고 하거든요. 근데 멤브레인 제품 같은 경우에 휴대성 때문에 되게 납작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스텝스 컬처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 스텝스 컬처가 있는 인체공학적인 키보드를 쓰다가 이 펜타그래프 키보드로 바꾸면은 키 오타를 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 펜타그래프트 키보드가 되게 마이너한 취향의 키보드거든요. 그래서 사실 풀배열로 되고 아이솔레이션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정식 US 표준 레이아웃을 가진 제품이 별로 없어요. 그런 제품들의 고가형 좀 쓸만한 제품들은 로지텍 크래프트, 애플 매직 키보드, 서피스 키보드 정도인데, 저가형의 풀배열이고 스테빌라이저를 잘 가지고 있고 아이솔레이션 배열이 돼 있는 제품을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다른 걸 축적을 해도 막상 가서 실제로 까보면 스테빌라이저가 없는 경우가 되게 허접하거든요. 다섯 번째로는 플런저 키보드 방식인데요. 멤브레인 키보드에다가 플런저라는 구조물을 집어넣은 방식이에요.
PC방에서 기계식 키보드가 없고 이 플런저 키보드가 깔려있는 PC방도 꽤 있어요. 그만큼 기계식 키보드는 키감이 유사하면서 저렴한 제품이라는 거죠. 이 플런저 구조물이 이제 누를 때 걸리는 느낌 때문에 약간 기계식의 클릭형 제품이랑 비슷한 키감을 보이는데요. 타건감은 의외로 가격 대비해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죠. 조금만 돈을 더 주면은 기계식 키보드 약간 좀 질 낮은 제품을 사고, 그 가격이면 멤브레인 키보드 중에 상위권 제품을 사는데 약간 플런저가 위치가 애매해서 좀 잘 안 팔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기계식 키보드를 좀 체험해보고 싶은데 돈이 좀 적다, 약간 그런 느낌의 키감만 약간만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플런저도 되게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보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 줄 때 플런저 키보드를 사주시면은 그 키감에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소음은 멤브레인보다는 조금 더하고 기계식보다는 조금 덜 나요. 쫀득한 정도도 딱 그 정도. 마지막으로 광축 키보드인데요. 광축은 옵티컬 센서가 가려지면 입력이 되는 방식인데, 이 광축 키보드는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구성 방식은 이런데 어떻게 스위치를 만드느냐에 따라 키감이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이 광축의 장점은 옵티컬 센서라서 반응 속도가 매우 빨라요. 빛으로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점은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방수가 된다고 하는데 막상 이제 좀 저가형 제품들을 사면은 굴절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입력이 마를 때까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굉장히 마이너한 제품이기 때문에 별로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여기까지가 작동 방식에 따른 키보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키보드 레이아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키보드는 104키, 106키 키보드예요. 106키 키보드 같은 게 104키에 한영키랑 한자키가 추가된 제품이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기계식 키보드로 나오는 제품은 104키 제품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한영 버튼이 없는 경우에는 우측 알트키로 한영 버튼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텐키리스 키보드라는 86키 키보드가 있어요. 텐키리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텐키만 없고 나머지 배열은 일반 풀사이즈 키보드랑 똑같은 배열을 가진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컴팩트해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책상의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텐키는 사실 사무 작업할 때 이해는 잘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게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이즈의 키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78키 제품들이 있는데 78키 제품들은 주로 휴대용 제품에 들어가는 배열이고요. 그것보다 작은 포커 배열도 있어요. 포커 배열 같은 경우에 보통 키보드가 6열로 되어 있는데 5열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펑션 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포커 배열 같은 경우에 굉장히 키보드가 실제로 보면 이쁘거든요. 근데 막상 실제로 사서 쓰면 펑션 키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이 기계식 키보드를 사서 이제 즐기시는 분들 중에 많이 하는 게 이렇게 키캡을 변경해 쓰는 거예요. 사실 이 제품은 필코의 마제스 터치라는 제품이고, 사실 이렇게 무지개 색깔의 키보드가 아니에요. 원래는 깜장색 키보드인데 제가 키캡을 사서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일단은 이 레이아웃 자체가 US 표준 레이아웃이어야 돼요. 일례로 이 레이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 알트, 이 윈도우 키가 이 표준 레이아웃의 키랑 좀 달라요. 얘는 알트, 컨트롤, 윈도우 키가 다 똑같은 크기인데 레이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키가 압도적으로 작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키캡을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키캡을 사선. 키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는데, 아까 이제 기계식 키보드 설명할 때 이야기했듯이 키캡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ABS 키캡과 PBT 키캡. PBT 키캡이 좀 더 고가이면서 두꺼워요. 타건 시에 되게 단단한 느낌을 주고요. ABS 키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가고 얇아요. 타건 시에는 그 축의 느낌을 더 많이 살려줘요. PBT 제품은 일반적으로 비중이 높고 더 무거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에 넣어보면은 뜨는 제품은 ABS, 가라앉는 제품은 PBT 제품이에요. PBT 제품이 상대적으로 ABS 제품보다 조금 더 무겁기 때문에 키를 눌렀을 때 키 압력이 좀 적어지는 효과를 보게 해줘요. 장시간 타건 시에 손이 조금 덜 아파요. 대신 PBT 제품 같은 경우에 가공이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저가형 제품을 샀을 때 굉장히 마감이 안 좋기 때문에 저가형 PBT 키캡을 사시려면은 차라리 비슷한 가격대 ABS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대신 ABS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사용하면 되게 번들거리거나 색깔이 변해요. 약간 키보드 색깔이 이렇게 변한 게 보이시죠? 그 연결 방식에 따른 분류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연결 방식은 유선과 무선 방식이 있겠죠. 근데 유선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PS2 포트랑 USB 방식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좋냐 하면 PS2 방식이 아직까지 좀 더 좋아요.
PS2 포트 같은 경우에는 동시 입력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보안에 있어서 USB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드라이버 없이도 바로 인식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USB로 연결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 원래 USB 특성상 일반적으로 6키 입력 이상 안 돼요. 최근에는 이제 제조사들에서 커스터마이징을 잘 해가지고 무한 동시 입력이 가능한데 원래 USB 특성상은 6키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저가형 제품을 사면은 동시 입력이 6키까지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무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 USB 리시버로 입력하는 방식이랑 블루투스 방식이 있어요. USB 리시버나 블루투스 방식이나 두 제품 다 와이파이 대역대랑 겹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저가형 제품 같은 게 그게 되게 심해가지고요. 간섭 현상이 되게 잘 일어나요. 그래서 무조건 무선 제품은 로지텍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선계 1인자는 로지텍이에요. 가지텍입니다. 그 USB 리시버 연결 방식 같은 경우에 사실 보안상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은 제품이라서 만약에 뭐 보안에 관련돼서 중요한 일을 하신다 하시면은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하시는 걸 더 권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타 키보드를 고를 때 고려할 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하우징인데요. 뭐 일반 상용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하우징에 대해서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돼요. B키 타입인지 일반 타입인지. B키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 벗겨진 하우징이 다 벗겨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청소하기가 되게 편해요. 만약 커스텀 키보드를 제작해 쓰신다면은 알루미늄 하우징이나 뭐 아크릴 하우징 같은 하우징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건 되게 특수한 경우니까 제가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실리콘 키보드에 대해서인데요. 간혹 실리콘 키보드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리콘 키보드는 정말 구려요. 일단은 내구성이 너무 취약하고요. 가위로 잘라도 잘리거든요. 그리고 타건감도 정말 구려서 이게 입력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촉감으로는. 장점은 이제 씻어서 쓸 수 있다는 건데 그 씻어서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실리콘 특성상 오염이 되게 쉽게 돼요. 그러니까 자주 빨아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접이식 키보드인데 접이식 키보드를 고를 때는 고려할 점이 일단 힌지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힌지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부러질 확률이 높고요. 스페이스바나 쉬프트 버튼이 흔들리는지 확인해봐야 돼요. 스테빌라이저가 있는지. 네 번째는 윤활인데요. 제조사에서 윤활해서 키보드를 파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가끔 중고로 키보드를 하실 때 이제 개인적으로 윤활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일을 사가지고. 근데 윤활을 하면은 기본 키보드 사용하면 많이 달라져요. 굉장히 눌러지는 게 일단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클릭형 같은 경우에 너무 부드러우면은 그 클릭하는 느낌이 반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불매가 되게 갈리기 때문에 윤활된 키보드는 꼭 타건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 레이저 키보드에 보면 이렇게 매크로키가 잔뜩 달려있는데 솔직히 이 매크로키는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나 MMORPG 유저를 제외하고는 솔직히 비추드려요. 그렇게 쓸모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고 키 입력할 때 오타가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네, 여기까지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깐 정리를 하면은 키보드 작동 방식에 따라서 멤브레인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무접점 키보드, 펜타그래프트 키보드, 플런저 키보드, 광측 키보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에 따라서 풀베어 키보드, 텐키리스 키보드, 모바일용 78키 키보드, 포커 키보드 이렇게 있고, 그리고 PBT 키캡하고 ABS 키캡에는 사용감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연결 방식에는 유선의 PS2 포트와 USB 방식, 그리고 무선의 USB 동글 방식과 블루투스 방식이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하우징과 실리콘 키보드, 접이식 키보드, 윤활, 매크로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키보드도 깊게 파고들면 엄청 심오해가지고 나중에는 직접 키보드를 만드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키보드 만드는 영상도 한번 업로드를 해보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키보드 구매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프남이었습니다. 안녕.